보니까 질문지도 사뭇 있고요. 또 저 말고도 또 토론자가 한 명 더 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짧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 부분을 보면 논평 부분에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발제자는 사삼은 이름조차 없다는 점으로부터 자신의 글을 연다. 사삼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지배 담론으로서의 폭동론, 저항 담론으로서의 항쟁론, 합의 담론으로서의 양민 학살론, 합의 담론의 발전된 형태로서의 화해와 상승론. 여기서 앞에 두 담론이 이념적 패러다임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담론은 그러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념적 패러다임 안에서의 담론은 그 자체로 사삼의 역사적 실체를 객관적으로 드러내지 못할 위험에 빠진다. 그러나 양민 학살론과 화해와 상승론 역시 사삼에 대한 애매모호한 성격 규정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이게 사삼의 현 주소고 오늘 1발제부터 지금까지의 논의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방금 김 교수님의 글은 이런 어떤 이념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고 그런 차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큰데 그 패러다임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으로서 제시된 것이 사삼의 가장 본질적인 정체성이 폭력적 대립이다. 이거는 이념과 상관없이 양 진영 모두 비겁하고 비열한 폭력을 자행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회심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폭력과 회심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새롭게 바라보자라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발제 우리 백 교수님께서는 죽음 앞에 차별 두지 말자라는 어떤 데서부터 인식의 출발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면 폭력과 이 회심의 패러다임 그리고 덧붙여서 항쟁이긴 항쟁이지만 아까 안중근 의사처럼 어떤 그리고 5.18처럼 항쟁이라고 다 아우를 수 없을 만한 배반당한 항쟁이라고도 이렇게 서술을 하셨는데 이런 두 가지 요지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이 이념적 패러다임의 극복이 양비론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군경토벌대에서의 폭력성과 무장대에서의 폭력성이 둘 다 비열하고 비겁한 것이긴 사실이지만 그저 둘 다 윤리적 정당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고 윤리학에서 봤을 때 그것을 찾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본디 어떤 행위가 있을 때는 행위에 대한 윤리적 판단은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누가 그 행위를 했는가, 행위의 동기란 무엇인가, 행위 자체와 그 과정은 어떠했는가,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를 통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 가정을 꾸리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제가 가정을 꾸리면 그 행위는 문제가 됩니다. 행위의 주체가 누구냐? 중요합니다. 행위의 동기가 어떻게 되느냐? 중요합니다. 그 규모와 과정, 결과 중요합니다. 그러면 군경토벌대가 자행했던 그 폭력과 무장대가 자행했던 그 폭력의 그 주체가 누구였느냐? 하나는 국가공권력이었습니다. 하나는 300에서 500명으로 전 기간, 4.3의 전 기간을 통해서도 최다 500명이었던 무장대였습니다. 그 행위 주체부터 행위의 동기, 그 이념적 뿌리, 그리고 그 과정,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고 지금까지 어떻게 연결됐느냐까지 통합적으로 봤을 때 이건 단적으로 비열하고 비겁한 폭력이다. 그러니 의의는 하나도 없다 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 있다. 좀 더 두고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배반당한 항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항쟁의 배경에 대해서는 항쟁이라고 성격 지을 수 있는 그 배경에 대해서는 기조 강연 해주신 우리 교구장 주기님, 제가 교구사세 소속이어서 아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항쟁의 성격을 잘 드러내셨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이해할 수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배반당했다는 이 시점이 무장대를 포함하여 이들과 연관된 민간인 전체에 해당되는 것인가, 아니면
항쟁에 있어서 약간의 오점인가 아니면 항쟁이라는 성격 자체 전체를 훼손시키는 것인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가자면요. 지금 4.3 특별법 개정안이 작년 12월부터 이렇게 발의가 되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주도 내에서도 반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성명을 냈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당시에 2번의 군법회의가 있었습니다. 불법으로 이루어진 군법회의였습니다. 그때 범죄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은 희생자입니다. 그러면 국가유공 범죄자에게 군법회의에 의해서 범죄자로 규정된 이가 희생자로 오를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관건입니다. 이 개정안이 필요한 이유가. 그 다음에 무장대에 있어서 주동 세력이 있고 수동적으로 따라온 이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 주동자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반국가적 죄인인가 아니면 이들은 항쟁인인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반당한 항쟁은 어디까지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가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95페이지 밑에 부분입니다. 제주도민들이 의인은 없으니 한 사람도 없으며 라는 이 부제에 정서적으로 공감할 수 있을까의 문제입니다. 제주라는 섬은 역사적으로 외부 세력으로부터 수탈을 당해왔다. 탐라 부족국가 시대에는 백제와 신라, 고려의 조공을 바쳐야 했고 약 100년 동안 직간접적인 원나라로부터의 지배를 받았으며 조선조에는 중제를 지은 유배인의 귀향지였다. 조선 마렵에 와서는 관의 수탈을 받았고 일제강점기에는 일본군의 군사기지가 되어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목포의 난, 양수의 난, 범수의 난, 문행로의 난, 광철칠의 난 등 크고 작은 밀란들은 이런 외부 세력에 의한 수탈에 견디지 못한 생존적 비명으로 발생한 것이다. 4.3에 있어서의 군경토벌대 혹은 서북청년단은 이러한 외부 세력의 성격이 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장대의 이 모습은 단지 좌익폭도들의 어떤 선동이라기보다는 이런 생존적 비명의 연관성 안에서도 충분히 정서적으로 제주도민들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 죄인의 도식으로 이렇게 붙이는 것은 너무 섣부른 것은 아닌가. 물론 죄인, 의인의 도식을 통해서 신학적으로 나아갈 어떤 단초는 있을 수 있지만 아우르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간결하게 중요한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해 주신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우리 박찬식 위원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 토론을 저는 사실 천주교에서 이 토론회를 주관한다고 그래서 좋은 말씀들 그냥 하시겠지 라고 하고 저는 이제 70주년 건국위원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 섰으니까 70주년 사업을 우리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하는 안내를 드리는 토론자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주최 측에서 오늘 저녁까지 토론문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제가 글을 딱 봤어요. 근데 제가 그날도 워낙 바빠가지고 한 11시쯤인가 이렇게 글을 봤는데 이게 아니네 싶었어요. 굉장히 도전적인 문제의식이고 뭔가 이렇게 토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밤 한 2시 반까지 그냥 글을 따라 읽으면서 급하게 이렇게 막 써서 상당히 이제 거친 토론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도 저는 좀 약간 당혹스러운 입장인데 공민위원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한 사람이 이제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래서 일단 동문회 운영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한두 마디만 하고 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문위원회는 이번 70주년을 크게 3가지, 그러니까 4.3의 정의로운 청산과 치유를 마무리 매듭 지을 수 있는 중요한 돌파구를 열자라는 것과, 그리고 4.3의 역사적 자리매김을 제대로 하자, 정명의 문제이고, 그리고 4.3을 대한민국의 역사로 만들자. 물론 거기에는 정명도 포함되는 것일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4.3을 모르는 사람이 아직도 너무 많다. 최소한의 진실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4.3이 도대체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되는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나 합의가 너무 안 돼 있다라는 거죠. 그 과정에 이제 오늘 한 부분이
부분이고요. 그 세 가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이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뭐 특별법 서명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특별법 개정 운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책임을 묻기 위한 서명 운동이라든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또 4월 초에 그 제주와 또 서울 또 전국에서 진행될 여러 가지 중요한 행사들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안내를 받을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자세한 안내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다음 주 3월 1일 날 광화문에서 3.1 민회라고 해가지고 사회단체들이 다 모여서 진행하는 민회가 11시부터 탑골공원에 모여서 광화문으로 이동해서 오후 늦게까지 진행되는데 그 과정에서 오후 5시부터 광화문에서 4.3 완전 해결 촉구 대회를 저희들이 이제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시간이 되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3월 1일 날 11시부터 같이 합류해서 움직여 주셔도 좋고 아니면 5시에 저희 광화문에서 하는 집회에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가 공식적인 역할을 하는 걸로 하고 참 이게 시간이 너무 쫓겨서 제가 참 얘기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요. 우선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화해와 상생,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죽은 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여전히 우리들은 여전히 차별을 하고 있다. 제가 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를 통해서 4.3을 크게 조명하고 이슈하고 또 국민들이 알게 하고 또 제주도에서는 거창한 행사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열립니다. 그리고 화해와 상생이 많이 떠들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한쪽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4.3이 조명받고 각광을 받고 알려질수록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더 쓸쓸하고 더 외롭고 더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제사를 지내려면 다 같이 지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덕구부터 시작해서 4.3에서 희생된 모든 영령들을 같이 모시고 제사를 지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해자들 다 같이 희생자로 모셔 있습니다. 가해자 편에 섰다가 돌아가신 분들 다 희생자로 모셔져 있습니다. 근데 왜 화해와 상생을 얘기하고 같이 제사를 지내는 아까 영무원의 사례를 얘기하는데 아직도 거기에 끼지도 못하고 더 이렇게 화려할수록 더 외로워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방치해야 되는가라는 문제를 거꾸로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발제물에 대한 토론인데요. 저는 이제 물론 서삼에 나타난 폭력적 대립과 충돌, 희생 이 부분들이 너무나 엄청나다. 너무나 규모가 크고 잔혹했고 또 그것이 한쪽에서만이 아니라 또 무장대 쪽에서도 이루어졌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폭력과 희생의 무게가 우리를 아직까지도 짓누르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4.3의 어떤 본질적인 정체성을 과연 이 폭력성에서 찾아야 될 것인가, 폭력적 대립과 충돌에서 찾아야 될 것인가, 그거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4.3 이전에 있었던 3.1절 집회를 비롯해서 많은 평화적 혹은 비폭력적 저항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4.3 과정에서도.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틀어서 우리가 4.3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단지 4월 3일 날의 무장 동기만을 가지고 4.3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무장대 그 폭력의 비례성 물론 뭐 규모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규모가 현재 나와 있는 것보다 더 차이가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14,000여 명의 희생자 중에서 군경토벌대에 의한 사망자가 약 86% 그리고 민간인에 의한 희생자가 약 14%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희생자는 대략 25,000에서 3만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사실 무장대에 의한 희생자 중에서는 거의 다 밝혀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 대략 10,000명에서 15,000명에 가까운 희생자는 대부분 군경토벌대에 의한 희생자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그 비례성이라고 규모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상적으로 지금 신고된 혹은 희생자로 인정된 숫자의 비례보다는 훨씬 큰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민간인의 자행의 폭력이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부분이 저도 잘 됐다고 잘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하지는 않지만
국가가 가진 폭력과 민간이 가진 폭력의 차이는 너무나 큰 겁니다. 민간이 그 당시에 이제 4.3 당시에 무장대라고 하지만 무장력은 말할 것도 없고 조직적으로 어떤 훈련도 받지 않은 그야말로 그 농민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조직적인 무장 훈련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어떤 폭력적인 양상들하고 국가 말하자면 폭력을 합법적으로 독점한 기구로서 국가가 조직화된 폭력의 주체로서의 국가가 가진 힘, 무장력, 조직성 이런 것들을 같이 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다. 막스 베버가 이제 국가를 운영한다는 것은 결국 악마와 손을 잡는 거다. 그 악마란 폭력이라는 겁니다. 근데 근대 국가 혹은 국가가 문명화되고 근대적인 민주국가가 되는 과정은 그 폭력을 순치시키고 문명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오늘날과 같은 근대 민주국가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것의 핵심은 법치주의인데 우리는 흔히 이제 강자들이 지금 권력자들이 국민을 향해서 법을 지켜라 라고 하는 윽박 지르는 걸 법치주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법치주의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 그 엄청난 폭력을 조직화된 폭력을 합법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국가가 법에 철저하게 따라서만 그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법치주의입니다. 그 법치주의를 벗어난 폭력에 대해서는 국가는 범죄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가 좀 아까 당혹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는 현재 국가 폭력을 중심으로 해서 평화기념관이나 이런 게 이제 전시물이 조성돼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사과한 것 때문에 무장대 쪽의 그런 폭력성이나 이런 거는 은폐되면서 국가 폭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로 4.3이 조명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굉장히 당혹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른 측면은 있지만 이 측면과 관련해서는 국가는 그 조직화된